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산업의 재편, 이런 것들은 요즘 젊은이들한테 굉장한 두려움을 주고, 이제 학생들이 AI를 못 쓰게 막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을 해서 가지고 오면은 토론을 해가면서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교육하면 되지 않겠느냐. AI를 데리고 자기가 주도적인 일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AI 시대에 오히려 더 좋은 인재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팀 코리아 AI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자유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AI 시대 한국 사회가 직면할 변화와 충격은 무엇인가입니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산업의 재편, 이런 것들은 요즘 젊은이들한테 굉장한 두려움을 주고 또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에게도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다 줍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앞으로 이 AI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떤 대답을 주로 하십니까? 네,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솔직한 대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AI의 직격탄을 맞는 곳이 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느 대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이제 AI를 써가지고 답을 내는 바람에 중간고사를 무효화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포용을 하려고 AI를 이용한 그 과목 조교들도 좀 개발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AI 조교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혹자는 이제 학생들이 AI를 못 쓰게 막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을 해서 숙제를 해서 이제 가지고 오면은 이거를 학생들끼리 토론을 해가면서 학생들이 더 개발하는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교육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할 때는 평가라는 게 항상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정한 평가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맞춰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AI를 포용하는 이런 교육 체계가 우리 기존의 이런 교육 제도 하에서는 잘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들이 좀 여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학교가 좀 생겨나야 될 것 같다. 학위를 주면서도 여태까지 가르치지 않았던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학교들이 생겨나서 기존의 학교들의 자극제가 되는 환경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원 대표께서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에게 AI 시대에 이런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충고를 좀 색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리더가 되어야 된다. 회사에도 리더가 있고 그 팔로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너가 리더를 해라 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3명만 모아놓으면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따라서 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따라서 가주는 일들은 AI한테 시키면은 그걸 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스스로 주도적이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완전 날개를 단 거예요. 주도적인 분이 되신다면은 저는 AI 시대에 오히려 더 좋은 인재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도를 하려면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가 된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걸 다 알아야 되냐? 가장 똑똑해야 되냐? 아닙니다. 질문만 잘하면 돼요. 좀 황당한 질문을 하고 황당한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연습만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차를 만들어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모르기 때문에 또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자신감만 갖고 하시면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긴다?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는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에서 이런 인재상을 보시는 만큼 여기에 맞춰서 학교에서도 그런 인재들을 배출을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겠죠.
근데 이제 요즘 학교는 현장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학생들이 인턴으로 파견을 나가서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현장에서 직접 문제들도 체험을 해보고 문제 해결해보고 또 선배들한테 도움도 받고 하면서 이 현장 체험형 교육들이 이제 산학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AI는 고용과 경제 분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구윤철 경제부총리께서 어떤 답변을 주실지 영상으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한국 사회에는 저는 기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또는 인구 구조가 감소하는 등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AI 시대가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AI 시대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이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IT 기반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AI의 가장 핵심인 HBM이라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초고속망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IT 인력도 뛰어납니다. 이런 측면에서 AI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에게는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제조업, 금융, 의료, 국민생활, 공공부문 모든 부분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위기 요인도 있죠. 가장 큰 위기 요인은 AI 시대가 진전되면서 우리 인간들의 일자리가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하게 인간들이 하던 일을 AI 로봇은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대체할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이 또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각을 가진다면 또 AI 시대에는 무궁무진한 새로운 업종, 직종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AI 시대가 되면은 AI 윤리, AI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는 로봇이 되므로 사람의 생활에 들어와서 나쁜 짓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AI 윤리. 그리고 세 번째는 AI 디바이드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AI 디바이드에서 낙오하지 않으시려면 AI를 한글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AI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업종, 직종에 대한 경력 재설계라든지 재취업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회를 잘 활용하고 또 위기를 잘 전환시켜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찾는다면 AI 시대가 대한민국에 또 얼마나 축복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토론 주제는요. 이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법규, 또 규제, 윤리, 이 기준이 뭘까? AI의 3대 조건 중에 중요한 것이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면 이것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든가 아니면 정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쓰지 못하든가 아니면 또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한 그 규제 AI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법이 이미 통과가 됐긴 했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이런저런 불만이 많습니다. 아이고 너무 복잡하다. 너무 규제가 많다. 김성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규제들이 있지만 저는 굉장히 필요한 규제들이라고 규제다.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 남을 해치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쁘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AI는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 상관없어. 남을 해치더라도 너가 좋으면 좋은 거야 라고 가르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AI가 특히나 학습 부분에서는 어떤 데이터로 학습이 되는지는
굉장히 조금 엄밀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특히나 학계 중심으로 좋은 가이드라인을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받는 AI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학교도 학교지만 사회 각층의 의견들이 들어가서 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윤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좀 중요할 것 같은데 AI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소양을 같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0년도 초반에 IT 관련 잡지에서 어떤 조사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IQ 테스트를 매년마다 측정을 해봤더니 90년대 들어서 전반적인 평균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IQ 테스트 점수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3D 게임들이 유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3D 게임을 워낙 하다 보니까 이 3D에 대한 추론 능력이 머릿속에서 계속 훈련이 돼서 막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사람들에 대한 그 똑같은 IQ 테스트를 하면 어떻게 될지 저는 AI 때문에 그 반대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되게 우려스럽고 이 점에 대해서 좀 역량 강화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오픈북 테스트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 AI를 바라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지금도 오픈북 테스트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답을 제출을 하는 것들은 교수님들 책임 하에서 그런 시험이나 숙제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제 머리로 소화를 해서 답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AI는 그것까지 지금 자동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항저우로 시작으로 해서 그 시티 브레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홍채 인식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홍채 인식이 한때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지금 약 10년간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이거 가지고 무기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개인 프라이버시와 AI의 데이터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어떠신지요? 저는 뭐 프라이버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선을 잘 그을 필요가 있어요. 한국의 법은 예를 들어 분명한 게 있어요. PII라고 해서 뭐 전화번호, 이름, 뭐 계좌번호 이렇게 분명하게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데까지라고 한국 법은 조금 확장이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역삼에 좀 걸어간 스타트업의 좀 잘생긴 대표님 개인정보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개인정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성훈 대표를 유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네, 잘생긴 대표님이라서. 네. 이게 개인정보예요. 그렇게 따져버리면은 개인정보라는 게 너무나 광범위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범위를 좀 줄이자.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개인정보 보호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물론 저희들 기술 개발을 좀 발목 잡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또 이제 좀 희망적인 부분은 우리는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제가 있으면 이 규제를 뭔가 뛰어넘는 또 새로운 기술 개발 뭐 이런 것들을 또 촉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이분은 이제 그 상점에서 CCTV를 가지고 고객들이 어떤 매대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헤매다가 어떤 상품을 사고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의 이 매장 내에서의 이동 행태와 구매 행태를 가지고 뭔가 기업 운영하는 분들이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도록 그런 서비스를 하시는 기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개인정보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CCTV 이미지 내에서 진짜 이 개인이 누군지 도저히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익명화시키고 하지만 이거를 학습했을 때는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도록 그런 학습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일정 정도의 어떤 규제들은 기술과 공존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팀코리아 모델을 위해서는 어떠한 협력이 필요할까? 이 세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축으로 돌아갑니다. 우선 혁신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혁신이 나오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일에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학계에서의 도움은 뭐냐 하면요. 스타트업 같은 데 가서 한 1년 정도 같이 일을 하는 것 자체를 학위 과정 중에 넣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네, 생각이십니다. 석사를 2년 한다면 대기업에 가면은 뭐 그걸 인정 안 해주지만 스타트업에 가서 1년을 하면 과정 중에 인정 넣어주겠다라고 해서 스타트업에 인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좀 그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정부가 이제 그 PPP라는 약간 내부 클라우드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품을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면은 좀 불편하더라도 과기부에서도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다 써주고 행안부에도 그걸 조금만 고쳐서 써주고 이렇게 해서 확산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제품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든다면은 혁신, 인재를 넣어줘서 키우고 만들어진 제품을 SaaS 방법으로 서비스 방법으로 정부에서 많이 써주고 그러면 이거 선순환이 들어가거든요. 네,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했다는 레퍼런스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 그게 큰 도움이 된다. 이게 그 얘기신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 대한민국 K 컨텐츠, K 드라마, 뭐 K 팝, K 컬처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이 만든 제품을 대한민국 정부가 썼다라고 해외에서 이제 그 알리면 그거 하나로 인정되는 거죠. 네, 바로 네. 그겁니다. 네. 교수님은 팀 코리아의 중요한 어떤 요소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생들을 교육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몸으로 체득한 지식들이 학교에서 백날 읽은 논문이나 아니면 교과서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경험이 되거든요. 그거를 잘하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교가 그거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인데요. 학부 4년 중에 한 학기는 무조건 다른 기업에 가서 인턴 내지는 직원으로 일을 하고 돌아와야지 그게 졸업 요건이 됩니다. 한 학기 이상이요. 근데 이제 그 학교 입장에서 그 쿠어 프로그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를 하거든요. 언제든 어느 학기든 기업에 갔다 돌아오더라도 내가 밟아가던 그 교육과정 커리큘럼 상에 공백이 없도록 모든 과목들이 모든 학기에 다 열려요. 그런 배려들을 통하고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쿠업 제도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좀 많이 획일화돼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제도들을 좀 열린 마음으로 많이 좀 오픈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캠프가 세계 최초의 민간 협력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더 강해지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이 팀 코리아 모델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다 모든 사람들이 원팀 코리아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부, 산업, 기업, 국민 이렇게 해서 원팀을 이룬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앞장서고 그리고 정부나 대학, 연구소 모든 국민들이 함께 협업, 융합한다면 반드시 AI 시대의 대한민국은 성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마음껏 실현되고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AI에 관한 R&D, AI 인재 양성, AI 관련한 데이터 확충 등 AI 생태계 기반을 탄탄하게 조성하도록 모든 총력을 다해서 AI 경제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등 AI 시대로의 전환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해 주신 우리 플로어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그런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김기흥 센터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 같은 소시민들은 어떤 역량을 좀 개발을 해야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우리의 교육 방식은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AI를 잘 쓰는 역량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이런 IT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누구나도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의 어떤 교류, 그 다음에 동감,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고, 또 우리 김성훈 대표님 말씀하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역량들, 이런 사회적 소양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에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이 커다란 나라가 아니더라도 한국이 AI 경쟁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있을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국이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할지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우리가 뭐 덩치로 봐서는 미국, 중국 크지만 IT 분야로 한번 들여다보면은 한국이 꽤 강국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탑3, 탑4, 탑5 안에 든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검색 엔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죠. 그리고 메신저라고 하는 카카오톡 같은 거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까지 가서 우리가 라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집중해야 될 분야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술에서, 예를 들어 뭐 쇼핑 쪽을 잘 찾아준다거나 맛집을 잘 찾아준다거나 하는 굉장히 특정한 버티컬로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 LLM은 충분히 성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금융도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금융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지금 AI를 붙이기 굉장히 좋아요. 데이터를 다 모은다면 또 제조 쪽에 굉장한 지능을 가진 어떤 AI가 나온다고 하면 뭐 이런 한 3가지 꼭지만 우리가 들어가도 압도적인 3위 또는 열심히 하면 그 분야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1위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한 정부의 관점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AI의 LLM에 있어서는 물론 미국이 강자입니다. 그런 분야에 한국이 한국만에 맞는 LLM 또는 SLM, Small Language Model 또는 Specified Language Model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한국에게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AI를 로봇에 적용하고 AI를 차량에 적용하고 AI를 선박에 적용하고 AI를 공장에 적용하는 이것을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가장 강점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HBM을 생산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서 디지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지컬 AI로의 전환을 위한 소위 풀스택이라고 하죠. 모든 준비가 가장 잘 갖춰져서 경쟁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AI 분야에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피지컬 AI를 잘 한다면은 굉장히 한국에는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원팀 코리아를 만들고 또 정부가 이에 필요한 재원,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인력 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면은 대한민국은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세계 선도국가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런 피지컬 AI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시죠.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AI가 만들어낼 변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죠. 오늘 이 자리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떠한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또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의지를 함께 확인한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 분들의 소감을 간단하게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먼저 기조 연설을 해주신 것,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희망을 가졌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같구나. 그렇다면 정말 이런 분들이 힘을 합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들이 AI 관련해서 서로 무한 경쟁을 하는 마당에 진짜 굉장히 절박한 순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 같고요. 정부와 기업들이 밟아온 그런 행보들을 보면은 희망은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AI 3대 강국, 우리는 3대 강국을 향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팀 코리아 AI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AI 토피아 스페셜 AI 오픈 토크 이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